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하고 있습니다. 또 검수완박 합의했었는데 재논의할 것이냐 지금 전국이 뜨겁습니다. 오늘 전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40분 만에 정회됐고 오후에 다시 일단 국민의힘만 모이는 거죠? 예, 일단은 오후 2시 정도 속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이 여전히 불참을 강행하게 된다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청문회가 이틀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결국 한덕수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앉힐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결이든 가결이든 안건을 선택하기 위해서 당장 국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생중계의 청문회 과정을 충분하게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과거 바로 얼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이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해왔던 똑같은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거대 의석을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청문회 과정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국민들 보시는 앞에 한덕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량이 있는 후보인지 도덕성으로 검증이 된 후보인지 이 기회들을 다 보이콧으로 물린 일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도 안타깝죠. 말하자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를 나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공직자로 나서면서 본인의 사생활을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또 그 성일종 의원께서 예전 저희 정부 때 국무총리의 자료 요구를 비교했는데 이제 그런 건 끊어야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논리학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내 잘못,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쌤쌤이야. 서로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만 뭐라 하지 마. 이러게 되면 정치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했다면 한덕수 총리가 사생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그냥 공직자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면서 자료 제출 안 한다? 저 같으면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은 청문위원으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측에서 후보자 측에서 그러면 자료 제출을 정말 극도의 사생활을 보호할 만한 것만 빼고 제출하겠다. 통상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꼭 제출이 안 되면 말하자면 이제 보여주는 걸로 대면으로 해서 그러면 좀 확인해 주겠다.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일단 열어서 청문회를 나가면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겠다. 근데 청문회가 말로 끝나는 자리입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기 때문에 향후에 한덕수 총리는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위에서 자료 내지 말고 버텨라 하더라도 자료를 본인이 내서 좀 협치를 이끄는 시작점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료를 왜 안 내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자료 요구안들 민주당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처럼 1970년 사무관 인간후의 봉급 내역 한 40년, 50년 전의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 출장 기록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선택한 데는 역량이 가장 큰 배경이 될 겁니다. 국제 정세에 바르고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적임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에서 충분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쳤고 국무총리 등 국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협치의 가능성을 높게 샀던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료들의 상당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 시절 소속으로서 총리를 지낼 때 이미 인사검증이 다 정리가 됐던 내용일 텐데 그런 얘기들까지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궁금하고 좀 송곳 검증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공직을 다 지나고 났을 때 로펌 등에 가서 받았던 고액 자문료에 대한 논란 등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금액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여기 이해 충돌의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 물을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좀 선택적으로 짚어가면서 오늘 청문회 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처리 안 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 없다. 라고 했던 정치적인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도 아닌지 그런 의구심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오래된 부분들에서 과다 오래된 부분들 뭐 부친의 돌아가신 부친 부동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뭡니까 사무관 인간후 봉급 내역 이런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노무현 정부 때 인사검증을 했으면 있겠죠. 그게 뭐 고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요 아주 윤석열 정부에서 오래된 분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그때의 살아온 행적들이 또 지금보다 시점이 엄청 오래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하면 되는데 사생활이라고 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한덕수 총리 자체가 미심쩍은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신문로 종로에 있는 본인의 부친 집을 매입할 때도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절반 가격으로 매입을 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언론 보도에 나왔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해서 털어내면 되죠. 별거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은 여기에 옛날 부분의 자료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직을 끝내고 나서 고액 말하자면 자문 로펌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기업들의 어떤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서 15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지 이해 충돌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정상적인 좀 말하자면 객관적인 국정 운영에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게 갑자기 떠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들이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다시는 공직에 올 생각이 없듯이 사셨으면 이거를 공직자로 다시 돌아올 욕심을 부리시려면 이걸 증명을 하셔야죠. 그냥 말로 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말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인사청문회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그냥 시간상 청문회만 해놓고 나서 들러리 설 수 없다. 그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도 말하자면 정치적인 예의는 아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통상 지난 기간 청문회를 지켜보게 되면 항상 청문회 시작 전엔 파행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불성실성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지만 결국 오후에 속개를 하면서 다시금 국회의원들이 모여 그 청문회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후보인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검증하기에 시작을 하게 되죠. 자료들을 제출을 잘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생중계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이 송곳 검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여론이 되고 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도덕성 문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 방에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흠결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 수치에서 찬성에 대한 수치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이후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놓여진 이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물가 문제부터 부동산에 관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떤 방식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묻고 따지는 그런 정무적인 역량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오후 청문회에서 충분히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묻고 따질 거는 물으면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마련하는 그런 준비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들으면서 그럼 제가 그 두 분께 궁금해진 것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자료들이 지금의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80년대부터의 봉급 자료라든가 뭐 80년대부터의 출장간 자료 이런 것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건수가 이제 지금 정부의 국무총리들보다 서너 배 많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자료가 많은 거는요. 저희가 의석수가 많잖아요. 각 의원실에서 자료를 많이 하겠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을 수밖에 많다 없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친집을 매입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말하자면 돈의 흐름을 가지고 가져왔느냐. 문제가 됐던 게 본인이 통상외교 전문 고위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외국계의 통신회사와 주요회사 거기를 월세를 받아서 그걸 매입을 하는데 과연 본인의 돈은 얼마나 있었고 그 돈은 또 얼마나 받았고 그거는 본인의 이제 자금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봉급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주 기본적 자료입니다.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 자료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포인트는 부친집을 매입할 때 본인이 통상외교 전문가로서 다양한 외국 기업들의 말하자면 투자 유치에 가장 결정권자로 있었는데 그 결정권자로 있었을 때 출장 가서 혹시나 그 외국계 통신회사 관련된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주요회사의 그런 행사에 참여했는지 이런 연관성들이 말하자면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이거를 내게 돼서 출장 기록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그거는 털어내면 되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혹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네. 예. 자, 김 교수님께는 뭐 옛날 뭐 자료는 그렇다 치고 최근에 그 부인이 미술품을 해외 판매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결국 그 불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실하게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난 다음 청문회가 진행되면 아주 깔끔하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동안 뭐 사생활의 영역 속에서 무리하게 진행돼 있는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를 다 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요구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료에서 제출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자료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거나 국민이 지켜보는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여론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후에 부결을 해서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에게 역풍이 부는 내용들이 오히려 차단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막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족한 내용들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과해야 국회 총리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 내일까지가 청문 요청한 지 20일 시한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청문회를 끝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럼 오늘 내일 청문회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십니까? 일단 물 한 잔 드시죠. 예, 물 좀 먹겠습니다. 저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일단은 그거죠. 그 청문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이걸 한 번 더 이제 의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일정을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도덕적 오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연 이유가 주호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만약에 민주당이 위원장이었으면 아마 이 청문회는 아마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를 하는 것도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20일까지 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에 관련해서는 국회가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제가 봐서는 이 청문회가 중간에 오늘 제가 봐서는 뭐 김 교수님께서는 진행이 될 거라고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일정 조정이 안 되면 이게 좀 진행이 안 될 공산이 크다. 네. 그래서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김 지금 교수님?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들도 줄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기류들이 자꾸 변하기 시작되고 있는 게 주말 사이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있었고 여야 합의를 했지만 이 내용들이 틀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나타났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사천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국 국면에서 결국 여와 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상태로 이 청문회 과정까지 모두 다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앞서 한동훈 후보자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같이 결부졌던 게 결국 민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국회 법이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이 인준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잘못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과 원칙이 정해져 있는 청문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길들을 선행할 때 과거로 정치가 퇴행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잣대를 우리가 지금 새 정부에 적용하려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틀린 말은 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본인의 어떤 사법적 판결에 좀 억울함은 있지만 국민들이 느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부담감과 실망감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께서 100번이고 사과를 더 하겠다. 다만 지금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18개 부처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 잣대를 나와 똑같은 잣대로 봐달라. 네. 이거는 일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렇게 또 박지원 위원장의 말에 화답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이 18개 부처의 내각 잣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좀 우려의 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김인철 장관 후보자. 여러분들이 아빠 찬스, 그다음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능력면 어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친동생 같은 최측근인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어떤 권력의 집중을 그쪽에 하겠다는 의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정치적 역량으로 나머지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가겠다는 우려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연동해서 어떤 인사청문회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오후 2시에 속개가 되면 청문회가 단독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또 민주당은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할 것인지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검수완박, 재논의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 청문회 정국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은 재논의해야 된다. 특히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한다면은 원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까지 다 중재안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합의 끝났다. 이 합의안으로 서로 미진하지만 민주당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동시에 합의한 부분들을 그냥 진행하지 못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우리 원안대로 하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래도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보면요. 통상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하고요.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총회, 각 당의 정당 정치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부결시키는 경우는 봤어도 말하자면 권선홍 원내대표와 말하자면 박홍구 원내대표 두 분이서 각자 우리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추인을 받아서 합의한 내용을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가 그거를 부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정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좀 이거는 뭐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요. 제대로 정당 정치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합의하기 전에 좀 막아서지 이거를 왜 뒤늦게 주말을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주말 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를 하고 나서 이 월요일 날 갑작스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들이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라는 좀 우려까지 듭니다. 네. 예. 의총에서 다 추인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들 번복하게 되는 것은 다소 아쉽고 유감인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최고위원회가 내용들을 틀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최고위원회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누군가의 대표성을 띠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인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들을 거쳤지만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 못지않게 국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국회 정치권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와 야가 같이 함께 이런 일들에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럼 이 일을 단순하게 합의가 끝냈다는 일만으로 그냥 일사천리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자당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국면이 존재할 겁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중간에 틀게 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청문회 국면처럼 민주당의 협조를 청문회 과정에서 얻기 어려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인준,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수 있더라도 형사사법 측의 근간을 흔들면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을 일사천리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마도 민주주의 교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일 텐데 4월 달에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일부 제동에 걸린 셈이니 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가 함께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에 여야 각 당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들어보고 두 분 토론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보시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권소완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습니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 중수처에 발족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 민주당이라고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검찰 눈치 보기, 당내 세력 다툼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 말씀이 윤호중 그 위원장은 원래 원한 대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한 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였고요. 그 선거 범죄,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이해상충이다라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국민의힘 쪽 이준석 대표도 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검찰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고요. 한동훈 아직 장관도 안 됐지만 벌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인차하시면서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배제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부패와 경제라는 두 부분이 있잖아요. 부패 범위는 그 법률상 부패 범위가 들어가는 게 공직자 뇌물 부분이 있고요. 뭐 한 4가지 목으로 구성됐는데 마지막에 보면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의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선법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도 지금 말씀한 대로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법률상.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특히나 4대 범죄가 경찰로 가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보내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권한은 아직 검찰한테 있습니다. 심지어 권선동 원내대표도 서운하신지 그러잖아요. 보안 수사 있고 지켜냈고 직접 수사 완전히 폐지된 거 아니니까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거를 검찰이 지금 뭐 다 그만둔다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검찰 권력을 지켜주겠다고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과 이준석 대표가 저러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 민생을 신경 쓰는 태도인지, 민생을 신경 쓴다면 국회의장과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가고 인사청문회와 민생을 챙기는 데 줄여가는 게 훨씬 더 민생을 이야기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공선법은 공직자 선거법 말씀하시는 거를 선거범죄 이미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거범죄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한 범죄겠죠. 이런 일들이 과연 경찰 수사만으로 명명백백하게 일들이 다 밝혀질 수 있었는가 한번 지켜보시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판단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이 공선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채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 경찰에 관한 수사만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 등에 대한 궁금증들을 제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공직자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가 됐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진 것이라고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께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일망타진됐는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국민들께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둘러싸이는 국면 속에서 정치적 쟁점화된 고발사주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윤석열 당선인을 명확한 증거, 혐의도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던 게 공수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만약 검찰에 관한 수사권들을 뺏어가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결국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악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뭔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왜 4월 내에 일주일 만에 법안들을 아직 법안을 보지도 못했는데 성안된 법안을 가지고 일주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잘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이제 중요한 현안, 중요한 쟁점이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를 잠깐 오늘 발언 잠깐 듣고 두 분께 한 번씩 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됩니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서 대변인께 먼저 듣겠습니다.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검찰이요. 이게 대한민국의 수사의 권한이 검찰한테 정부 수립하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70년 동안 이어온다고 해서 그게 그 이후에도 검찰이 가져야 된다? 천부적 권한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시대적인 상황,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수사와 공소의 분리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 논의하는 주체가 입법부입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공수처 당시에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수사 기소 분리를 쭉 해오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서두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국민 여러분한테 피로감을 주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 이 속도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검찰의 조직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2018, 19, 20년 동안 검경 수사 분리를 하자라고 동의를 해왔고 추진을 같이 해봤어요.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랬습니다. 수사 기소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직접 수사권 폐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정권을 잡으니 검찰이 이제는 이제 수사권을 안 줘도 되나? 검찰의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입장을 우리 3년 동안 했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정말 검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간을 가지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 나가고 직접 수사를 나누고 경찰, 검찰, 공수처 이 3개 수사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적인 권익에 대해서 앞장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둘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김호수 검찰총장이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럼 당선인 말씀을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하니 그때 함께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인사가 바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2019년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의 견제와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또 검찰과 고위 공직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누군가 새로운 신설 독자 조직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게 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가? 권력을 김호수 총장이 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가는 시절 만들어진 검찰개혁 법안의 통일대로 형사사법 체계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보완해 나가는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 성향으로 불렸던 김호수 총장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었던 얘기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에 대한 권력들을 견제하자는 얘기 그리고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강력한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검찰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직의 힘을 다 무력화시키면서 수사권을 뺏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 정부에서 가장 국민을 피눈물나게 만들었던 범죄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두말할 여지 없이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경제 사기 사건의 범죄를 꼽겠습니다. 이 일이 결국 거대 권력과 유착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서 법안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제시하고 그 우려를 국민의힘 정치권 등이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무엇일까 언급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 당선인과 뭔가 그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보도도 관측도 나왔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그 입장, 의중은 어떤 것입니까? 검수 완박에 대한 무리한 추진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인수위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헌법정신 수호,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마도 분명하게 무리한 법안 추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간을 흔들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여야가 입법부의 시간 속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하게 개입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쟁의 한복판으로 쏠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의중에 대해서 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법 수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 수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 측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갔다면 저희가 이렇게 서둘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피로들을 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게 무슨 헌법상의 명백한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검찰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의 정부기관의 청인 임용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주장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서 여당의 이준석 대표라는 분을 흔들면서까지 이렇게 입법의 시간들을 흔들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네. 정말 뼛속 깊이 사회 전반에 정치 전반까지 네. 이게 스며들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들고 반발이 클수록 그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YTN에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마지막 기자간담회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임기 끝내시기 전에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SNS에 올리셨고 또 오늘 그 일간신문들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또 이석기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런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할까요? 일단 뭐 제가 봐서는 뭐 똑같이 김 교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심과 판단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현 정부는 제가 봐서는 이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면권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실 분께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해왔던 소신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들을 지켜보건대 이미 대법원의 결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충분한 반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네. 정치적인 거래의 성격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과거와 좀 맞지가 않는 측면 같아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처음으로. 네, 오늘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두 분의 토론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월 4일 이후 8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영화관 등에서 음식 섭취는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시식이 허용됐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검증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반쪽으로 열려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범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흘 전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안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전국 급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도 사태를 방관했다는 안팎의 비난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언론의 속보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시절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된 것은 2002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6일 만에 3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3만 4,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3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1만 3천 명가량이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결정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낮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합을 외쳤고 패배한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오는 6월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55%를 득표하며 르펜 후보를 17.1%포인트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5년 전 32%포인트 차이로 대승을 거둔 것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 의지를 밝히고 르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에도 대응책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t je sais que pour nombre de nos compatriotes qui ont choisi aujourd'hui l'extrême droite, la colère et les désaccords qui les ont conduits à voter pour ce projet doivent aussi trouver une réponse. 프랑스가 대선에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극우 정치인이 결선에 올라간 것은 2002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모두 3번인데 갈수록 극우의 기반이 넓어져 왔습니다.
극우라는 거부감 때문에 주류에 속해본 적 없는 자신의 정치 세력을 주류 정치 세력으로 부상시킨 르펜 후보는 대선 결과에 승복했지만 오는 6월 치러질 총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Nous lançons ce soir la grande bataille électorale des législatives. Je mènerai cette bataille aux côtés de Jordan Bardella avec tous ceux qui ont eu le courage de s'opposer à Emmanuel Macron au second tour, bref, avec tous ceux. 극우 세력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극좌 후보인 장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도 계속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어 6월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터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밤늦게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동시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입니다. 이번 회동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사됐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방문 예정을 공개한 뒤 무기와 안전보장 모두에서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학살된 부차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이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2주 새 12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억 달러의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터키 수도 앙카라를 방문해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이어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각 만날 예정이어서 순방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대형마트 안에서의 시식이 오늘부터 다시 허용됐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향수 시향과 화장품 테스터 사용도 재개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의 활력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시식 코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동안 사라졌던 시식 코너가 다시 대형마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곳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5곳에서 시식 행사가 부활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이거는 어떤 국인가요? 네, 앞다리살이에요. 네. 잘 익었나요? 네, 익었어요. 제가 한번 소비자 안전을 한번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잘 익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다른 코너도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5군데에서 지금 시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리고기도 지금 맛있게 지글지글 익고 있습니다. 이거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는 신선 코너 말고 이제 가공식품 위주로 지금 시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롯데마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식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직원분 모시고 잠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가공식품 담당 이상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시식이 재개됐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식이 진행되면서 내방하신 고객님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시식대 위주로 좀 많이 방문을 하시고 또 매출도 활성이 띄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은 좀 이제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것 같은데 원래 좀 이렇게 평일 낮에는 좀 적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평일 낮보다는 주말이나 오후 저녁 시간대
아니면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좀 내방을 많이 하시고요. 한 오후쯤 3시쯤에 많이 내방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시식이 재개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기대를 좀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더 이제 시식이 활성화되고 거리두기가 많이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많은 이제 내방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저희도 다채로운 행사나 이런 직원분들한테 좋은 부분들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분들한테.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일보다는 평일이 좀 손님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오늘 약간은 한산한 편이지만은 아마 휴일이면은 또 많은 손님들이 이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휴식 특별관리 공간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음하고 시식 행사 시설 길이는 3m 이상, 그리고 휴식 중에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시식이 매출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품사들은 물론 마트도 많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마트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성수점과 가양점에서 이 가공식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통업계에 찾아온 변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장품 테스터 사용과 향수 시향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헬스앤뷰티 스토어점 등에서 다시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 테스트해보거나 향수를 직접 뿌려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런 추세에 맞춰 주말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봄 트렌드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하는 메이크업 쇼도 재개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자유롭게 테스터를 체험해볼 수 있게 했고 테스터용 종이와 화장 소품도 계속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런 일상 회복 조치가 매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식 행사가 재개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시식 코너 5개인데 혹시 다 도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걱정했었는데 2개만 돌았습니다. 영화관, 기차, 동구장에서도 오늘부터는 이제 음식물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상영관 내 팝콘 섭취가 허용된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서울 용산의 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극장가 표정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관에서 상영관 밖에 별도 구역에서만 이렇게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팝콘을 들고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영화계에서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마쳐 영화계도 한국 영화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배급사 그리고 멀티플렉스 3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이른바 무비클럽 위크를 운영합니다.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 무비위크 팔찌를 사면 1,000원으로 영화 감상이 가능한데요. 대상은 암살, 안시성, 극한 직업 등 10편의 영화입니다. 오는 27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아 추가 할인 이벤트도 있는데요. 문화의 날은 원래 퇴근 시간대에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날인데 오는 27일에는 일부 개봉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계가 한국 영화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극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유달리 우리나라 극장의 회복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우리나라 극장 매출은 3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70% 수준으로 회복된 중국이나 일본 회복률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개봉을 미뤘던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상영 일정들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2가 개봉을 하고요. 6월에는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가 개봉합니다. 성수기인 7월에는 역대 최고 흥행작인 명량의 후속작 한산이 개봉하고요. 송강호, 이병헌 등 스타들이 총출동한 비상선언,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도 개봉합니다. 영화계는 관객 발걸음과 함께 극장가에서도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CGV에서 YTN 유다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역임하면서도 자신과 특수관계인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2015년 이 후보자는 JW 중해제약 주식을 500주 보유했고 부인은 3,600여 주를 가지고 있다가 판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중해제약 주가는 신약 개발 기대감 등으로 연초 대비 몇 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에 따른 같은 해 10월 중해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자인 이모 씨와 결혼합니다. 이 후보자 부부 가운데 주식 보유량이 많은 부인 정모 씨가 중해제약 주식을 처음 산 건 2015년 8월 5일. 딸이 결혼하기 2달여 전으로 당시 주가는 종가 기준 31,750원입니다. 매수 이틀 뒤에는 중해제약이 신약 기술을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며 주가가 17%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 씨는 이후 수차례 중해제약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한 달쯤 뒤 남은 물량을 모두 매도합니다. 당시 종가는 44,6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정 씨는 이런 주식 거래로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가 그래프 등으로 볼 때 매매 차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도 부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해제약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중해제약을 일부 팔고 사위 이모 씨가 최대 주주인 지주사 중해홀딩스 주식을 샀습니다. 권익위를 이끌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데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일반인처럼 주식 시황을 보고 투자를 했다며 사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는지도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먹튀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 사태가 19년 만에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사태의 주연들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고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10인회의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 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에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 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 다시 7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나라 살림 국간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 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2006년 책임 문제를 예상했지만 외환은행 부실화를 내버려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금 역시 다 정리됐다는 입장인데 이는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무죄 확정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의혹이 한 번 더 들춰질 예정인 가운데 추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 기조로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혔는데 애초 공언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입주 12년 차가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217제곱미터가 지난달 11일 50억 원에 팔렸는데 직전 거래보다 16억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158제곱미터가 직전 최고가보다 15억 원 뛴 51억 원에 지난달 18일 거래됐습니다. 많이 있죠. 양도세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 거래 한번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거. 대선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격 폭등 조짐에 인수위도 애초 계획했던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완화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규제를 풀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인수위 역시 이 부분을 고민 중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비중 완화 등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새 정부는 공급 확대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5년 임기 동안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47만 가구 등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청년 원가주택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 역세권 첫집을 논의 중입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이나 재원 확보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규제 완화라는 단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제도를 정비하고 재편하는 과정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에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전화를 거는 위치를 속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역 한쪽에 수상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벌려. 가보라. 가방을 열어보니 전화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 사기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중계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하철역뿐 아니라 공사장부터 빈 원룸까지 중계기가 설치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발신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국내 설치하는 장비를 중계기라고 부르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초 통신사와 경찰이 손을 맞잡고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파악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기술,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중계기를 찾고 그 위치를 경찰에 제공해서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인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선망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추적하는 데는 통신사 대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규제를 도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만큼 통신 사업자들 스스로 취약점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대선 막바지였죠. 송영길 민주당 당시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남성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좌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진 70대 표모 씨가 지난달 7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표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 분단을 죽여줍니다. 우리 분들이 분단을 죽여줍니다. 범행 계획적으로 저지르신 거 맞나요? 아닙니다. 모레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재소자가 처음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표 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A씨는 지난 21일 폭력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A씨는 지인과 면회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면회실 문을 열고 도망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도주 경위와 함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달에 강릉과 동해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이 피해 지역에서 지금 낙석 그리고 토사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대형 산불로 축구장 2,0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시 옥계면. 검게 그을린 비탈면 곳곳이 금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도로 옆 낙석 방지망은 쏟아져 내린 바위와 흙더미에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한아름보다 더 크죠.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포크레인을 동해분이 치웠어요. 검게 탄 소나무는 당장에라도 주택을 덮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가 주변 야산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적은 비에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이 지금 무너져 금이 가서 내려 흘러요. 장마가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더 무너질까 봐 겁이 난다고요. 산불 피해 지역은 계곡 토사 유출량이 일반 숲보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뜨거운 불길에 나무와 흙이 타버리면서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생들이 고사하면서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돼서 빗물이 지표로 이제 유출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이번 강릉 동해 산불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20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응급복구 공사가 시작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기가 적어도 90일 이상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좀 비 오고 이러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마철을 앞두고 응급복구마저 늦어지면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해병대에서 병사 사이에 심각한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인권 존중한다는 핑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병사 사이에 집단 고문과 성고문 같은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지난달 중순부터 선임병 3명에게 뒤통수를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지난달 26일에는 옷을 벗겨 괴롭히고 동의 없이 음모를 밀어버리는 등 성고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해병대 사령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권 존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가해자들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며 현재 2,6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미 증시가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현재 2% 가까이 빠지면서 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함께 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지금 1,248원까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낮 기온이 21.2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일반인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70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마치 여름철 날씨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처럼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7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